자, 11월 14일 저희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주입니다. 저희가 14주까지 진행을 하고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정말 막바지를 향해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월수는 다음 주에 배울 내용보단 조금 가볍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다음 주에 그 웹크롤링이라는 걸 살펴보도록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다뤄질 예정이에요. 아마 기출을 미리 풀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내용에 비해서는 이번 주는 뭐 지난주 복습 겸이기도 하고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화면을 가리고 있군요. 예. 자, 이번 주 월수에 걸쳐 배울 내용은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시각화 입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판다스를 살펴봤는데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외부 데이터셋을 가져오기도 하고 드롭이라든지 머지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전처리라는 낱말은 아직 좀 생소하실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전처리라는 건 프리프로세싱이라고도 하는데 데이터를 예쁘게 다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물 데이터를 봤을 때 현실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하잖아요. 뭐 자전거 대여소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카드 사용 내역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코로나19 관련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 곁에 존재하는데 그 데이터들은 굉장히 깨끗할 거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 실제로는 굉장히 더러운 상태예요. 데이터가 더럽다라고 하는 거는 듬성듬성 중간에 비어 있는 게 많다기도 하고 또 이상한 값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데이터들을 그대로 분석에 투입하면 굉장히 나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찌개를 끓인다라고 했을 때 당근을 넣잖아요. 당근을 넣는데 흙이 묻어 있는 당근을 그대로 넣지 않죠. 다 씻고 다듬고 해서 넣는 것처럼 데이터도 전처리 이후에야 우리가 분석에 투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처리에 대해서 방법론적 차원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번 주의 핵심은 시각화입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예쁘게 다듬고 플롯이나 도식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더 예쁘게, 더 우리가 의도한 결과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테마 세 가지고요. 첫 번째 데이터 전처리와 그 실제에서 우리가 전처리 방법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가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시각화를 매플론립과 C본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플론립 정도를 보면 오늘 내용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데이터 전처리 테마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전처리에는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더러운 것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더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중간중간 텅 비어있는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데이터, 제가 데이터셋을 실제로 올려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보니까 구분, 시설명, 주소, 위도, 경도, 그리고 일자리, 서울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서울특별시 내 공공시설들을 나타낸 데이터 같아요. 그래서 열들도 있고 행들도 총 15개의 행들이 존재하는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뻘겋게 된 비어있는 값들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미처 수집하지 못하거나 누락된 값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린 이거를 영어로는 missing value, 한국어로는 결측치라고 표현합니다. 관측되지 못했다 해서 결측치예요. 자, 그런데 이 결측치는 분석에 투입하기에는 좀 껄끄럽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경도의 평균을 음성 들어가고 있죠? 예, 경도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럼 다른 데는 다 좋은데 이 시설의 경도는 뭘로 투입할 거야? 0으로 넣기에는 경도 평균 값을 심하게 왜곡할 거고요. 그냥 무시하기에는 실제 값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분석 투입이 어렵다. 그래서 결측치를 보통 날리고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여기에서 태동합니다. 결측치를 날린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아, 이게 각각 시설이라고? 이 한 행이 시설이면은 결측치가 존재하는 시설 다 날리면 되겠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시설들을 날린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15개 시설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무려 60%의 시설을 날리게 됩니다. 타노스야?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칙치가 하나라도 존재하는 모든 행들을 날리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열심히 수집했는데 40%밖에 못 쓴다니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행잘못인가? 라는 거예요. 행들을 다 날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부분 결칙치는 어디서 기인했어? 위탁기관 수집이 잘 안 된 거잖아.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결측치가 지나치게 많은 대표적으로 위탁기관과 같은 열들을 날려버리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왜? 이걸 날리고 나서 이제 결측치가 존재하는 행은 5, 7, 9분이니까. 그래서 그 뒤에 결측치가 지나치게 많은 열들을 제거한 뒤에 결측치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모든 행을 날리면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보존한 채 분석에 임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나리오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분석 상황에서 반드시 이렇게 결측치를 제거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식의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다 날리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바꿔보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이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얘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을 익혀봐야겠죠. 자, 그런데 약간 짐작을 하셨겠지만 첫 번째 단계가 어려울까? 두 번째 단계가 어려울까? 이 결측치가 지나치게 많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열을 제거할지 말지, 저 열은 제거할지 말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조금 더 난해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먼저 코드화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자, 이 코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80% 이상이 결측인 열을 제거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많으니까 제거를 했는데 80% 이상이 비어있는 그런 열들을 제거하는 코드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짜고짜 데드라인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팝니다. 이게 뭔고 하니? 쉐이프. 얘도 처음 봐요. 뒤에 보니까 0.2라고 나와 있죠. 80%, 20% 둘이 합하면 100이니까 이 데드라인이 80%라는 값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80% 이상의 결측이라는 건 뭐예요? 20% 이상은 생존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데드라인이라는 건 존재하는 값의 커트라인이 됩니다. 20%는 존재해야 너를 살려주지 라는 의미에서 데드라인이라는 변수를 만든 거고요. 근데 우리 본질적인 의문이 듭니다. 80% 20% 하는데 뭐의 20%예요? 전체 행수, 즉 15개 시설들이 있으니까 15 곱하기 20%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행수 어떻게 알아요? 행수를 아는, 행수를 반환하는 구문을 지난주에 안 살펴봤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볼 새로운 구문이 바로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쉐입. 자, 쉐입은 모양이죠. 데이터 프레임에도 모양이 있습니다. 몇 행 몇 열인지가 곧 모양이죠. 어차피 직사각형인 건 다 매한가지잖아요. 그래서 쉐입이라는 거는 가로 몇 줄, 세로 몇 줄인지를 반환해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쉐입을 명령하면은 0번째 값은 행을 의미합니다. 잊지 않았죠? 0, 1, 행, 열이라고요. 자, 그럼 쉐입 0을 했을 때는 행 개수가 반환되니까 앞선 데이터 프레임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자면 15이 반환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1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10개수가 반환이 되겠죠. 자, 그러면 df 쉐입 0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 개수인 15를 얻었습니다. 15에 0.1을 곱하면 3이 될 거잖아. 그러면 3이 곧 뭐가 된다? 데드라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 적어도 세 곳의 값은 있어야지. 세 곳조차 없으면 니는 뻥 차버리겠다. 라는 게 바로 데드라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뜬금없이 타겟 콜이라는 변수 하나를 덧하는데 콜은 누가 봐도 컬럼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 컬럼을 뭔가 리스트업 하겠다라는 의중으로 읽힙니다. 일단 패스. 자, 4에서 또 낯선 친구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역시 밑줄을 그어 드릴까요? 컬럼즈라는 낯선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얘는 지칭 대명사니까 낯설지 않죠. 근데 df.columns가 새로 등장하는데 컬럼즈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뭐뭐즈 딕셔너리에서 키즈 밸류즈 썼던 거 기억나시죠? 끄덕끄덕 많은 것 같아.
자, 그때 키즈는 키를 몽땅 다 줄 세우는 구문이었잖아. 똑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우리가 열의 제목들을 몽땅 줄 세울 일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df 컬럼즈라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 너 가지고 있는 열 이름 다 내놔라는 겁니다. 줄을 세웠으면 뭘 할 수 있다? 반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 세운 모든 열 명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자, 새로운 친구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카운트라는 새로운 친구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결칙인지 아닌지 확인한다라는 거는 거기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특정 칸을 딱 지목했을 때 값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카운트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df 콜 카운트를 하면은 df 콜에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 몇 개인지를 세줘요. 우리가 셀 필요 없이 이 친구가 세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df 콜은 무슨 의미일까? 얘는 좀 중요해서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드리죠. 자, 지난번에도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 다짜고짜 하나의 값을 대괄호로 넣게 되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열 자체를 빼온다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즉, 제가 지금 빨간 밑줄을 친 건 뭐냐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열만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지목한 다음에 뭐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 몇 개인지 세서 카운트에다가 저장해라 라고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만약에 이 카운트가 데드라인조차 못 넘겼다면, 즉 세 곳도 정보가 없는 것이라면은 너는 타겟에 들어가야겠다. 어펜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콜은 열 명을 전체로 줄 세운 것 중에 하나니까 열의 이름이 되는 거죠. 열의 이름을 타깃에다가 추가해라? 이 타깃 콜의 정체를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죠. 뭐죠? 데스노트입니다. 우리가 데드라인을 넘겨서, 기어이 넘겨서 결측치 열 제거 대상이 된 놈. 그 열이 바로 타겟 콜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데스노트에 딱딱딱 적고 있었을까요? 그래야 드롭을 쓸 수가 있거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구문 중에서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게 바로 드롭이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러 개의 열명 혹은 행의 번호들을 리스트 형태로 딱 던져주면은 드롭으로 삭제할 수가 있다고. 데스노트의 열명들을 다 적어놨다가 드롭으로 날려버리는 게 바로 요 코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자체를 달달달 외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이 이미 간파하셨을 거예요. 중간고사 보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암기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코드 흐름이 중요해요. 쉐입이라는 거는 몇 행 몇 열인지를 알기 위해 쓰는 거고 0은 행, 1은 열이라는 원칙이 그대로 고수되는구나. 쉐입을 왜 썼지? 커트라인 설정하려고 15곳 중 3곳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15을 알기 위해서 쉐입을 썼다라는 거고요. 컬럼즈는 또 왜 불렀지? 모든 열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너 데스노트 들어갈 열이니? 들어갈 열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컬럼즈를 차용을 한 거고요. 카운트는 뭐였다? 약간 낯설 수 있지만 존재하는 값을 세어주는 도구구나. 그래서 이 코드 자체를 외우기보다는 각각을 활용할 능력을 기르시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판다스를 이용해서 무궁무진한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쉐입을 이럴 때 쓰는 게 좋겠구나. 내가 행수가 필요할 때 쉐입을 써야겠구나. 특정 값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 카운트를 써야겠구나. 라는 거를 간직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드롭으로 결측 열 제거를 완성할 수가 있겠죠. 이 코드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첫 스텝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두 번째 스텝은 상당히 쉽습니다. 어느 정도로 쉽느냐? 주석을 안 날렸네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 열을 제거했으면 그 다음은 결측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행을 날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건 다행히 이미 구문이 있습니다. 결측치가 존재하면 무조건 날린다. 드롭 NA가 되겠습니다. 드롭 NA는 결측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행 또는 열을 날리는데요. 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엑시스를 0, 행을 의미하는 0으로 지정해주면 하나라도 결측치가 있는 모든 행을 몽땅 날려버리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팝 퀴즈가 좀 쉽군요. 엑시스가 0이 아니라 1일 경우에는 결측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열이 날아가겠죠.
그 차이에 불과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측치를 날릴 수가 있어요. 데이터 전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토픽이 바로 결측치 제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토픽은 바로 이상치 탐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김범수 씨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분이 뭐 자산이 뭐 굳이 기사로 언급할 필요 없이 굉장히 많은 분일 텐데 이분이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 역시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고 자, 그런데 이분을 산업공학 전공자 평균 연봉 조사에 포함하면은 산업공학 전공자들이 연봉을 끝내주게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조사하든 데이터를 분석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이상치, 누가 봐도 이상값이잖아요. 이런 이상치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분석의 결과가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상한 값, 아니 보통 여기 몰려 있는데 얘는 왜 여기 있어? 얘는 왜 여기 있어? 하는 값들은 날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상치, 이상값들을 아웃라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과제 문제에서도 한번 풀어보겠지만 이 아웃라이어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양통계학을 배우신 분들은 IQR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웃라이어를 판단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그냥 내가 하위 5%, 상위 5%에 해당하는 놈들은 이상치로 간주하고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죠. 왜 우리 뭐 PT 심사 같은 거 할 때도 심사위원 6명이 있으면 최고점 준 사람이랑 최저점 준 사람은 날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위 5%, 상위 5%에 해당하는 분들을 날리겠다. 내가 성적 데이터가 쫙 있다고 했을 때 하위 상위 5%를 날리겠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퀀타일이라는 구문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구문 없이 우리가 DIY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퀀타일이라는 굉장히 강력하고 간편한 구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열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의 구문은 뭐였다고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지만 데이터 프레임에 다짜고짜 열 이름을 대괄호로 집어넣으면 그 열을 소환하겠다라는 뜻이라고요. 그 열의 퀀타일, 100분위 점수를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퀀타일 괄호에 0.05를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는 그 데이터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값을 찾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0.05면 하위 5%입니다. 반대로 0.95의 경우에는 상위 5%에 해당하는 컷오프 점수를 얻게 됩니다. 뭐 이거는 한 줄 한 줄, 진짜 한 줄 만에 완성되는 코드니까 별게 없어요. 근데 팝퀴즈가 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수천 명 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하위 상위 5%컷 점수를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20점 및 95점 위 이런 식으로 찾았다라고 쳐봐. 자, 그러면 제가 정작 하고자 하는 거는 이상치 제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20점 및 95점 위인 학생들을 컷하는 게 목표였다라는 거죠. 그건 어떡하죠? 이상치에 해당하는 행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드롭이거든요. 뭔가를 제거한다니까. 근데 드롭이라는 거는 내가 인덱스를 직접적으로 지정해서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10명을 지정하거나. 근데 이 친구에 쓸만한 건 아닌 것 같아. 자, 어떻게 이 행들을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틀려도 됩니다. 조금 바꿔 생각하자면 20점 밑을 쳐내고 95점 위를 쳐내겠다라는 건 20점부터 95점까지만 남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 지난주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답변이 없으면 오늘 저녁 7시, 8시까지 수업을 농담이고요. 네.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자, 네. 다시 한번. 정확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답변 안 한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DF LOC 컨드라는 되게 기괴한 구문을 배웠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LOC 컨드를 이용해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놈들을 필터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이 좋아서 행제거지. 얘 지금 뭐야? 20점 이상 95점 이하인 애들을 필터링하라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LOC 컨드, 즉 데이터 필터링을 이용해서 컨디션 1 최하위 점수 이상, 컨디션 2 최상위 점수 이하 해서 두 조건을 묶음으로써 데이터 필터링을 수행하면 원하는 행들만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행들만 남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문제를 드렸습니다. 판다스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냐,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 그걸 좀 고민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과제가 출제될 예정인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그 과제를 푸시면서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전처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토픽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측치, 두 번째로는 이상값이었는데 마지막으로는 이 수치가 아닌 범주로 된 데이터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이 데이터 프레임 굉장히 많이 봤죠? 김고려 4.0 정보대, 최하남 3.9. 이 데이터 지난주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봤던 데이터 프레임인데, 자, 우리가 컴퓨터의 시선에서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김고려, 최하남, 박정보 이런 건 그냥 그러려니 해. 얘는 어차피 이름이니까, 각각을 구분하는 요소니까. 4.0, 3.9, 4.2 이런 건 숫자니까. 네. 이 친구들은 숫자니까 분석에 용이하겠죠. 근데 정보대학,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이런 거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먹는 거에 불과합니다. 문자열이잖아. 얘 가지고 무슨 분석을 할 거야? 뭐 글자 하나하나 떼가지고 뭐 사주풀이 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값들은 요 자체로 머무르기에는 분석에 있어서 좀 아쉽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변환을 하냐? 요건 사실 인문사회 계열 분들 중에서 통계 공부한 분들이 훨씬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이렇게 1 또는 0의 값을 가지는 열들을 3개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은 정보대냐를 의미하는 열이에요. 만약에 그 학생이 정보대라면 1을 하고 아니라면 0을 하는 그 1과 0을 가지는 열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공대냐 해서 0 또는 1, 자전이냐 해서 0 또는 1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긋지긋한 문자에서 탈출해서 숫자로 이루어진 열들을 다룰 수가 있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계학에서 더미 변수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주 형태로 된 이런 데이터들을 더미 변수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것도 그냥 우리가 밑바닥에서 코딩하기에는 좀 까다롭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미 판다스에서는 더미 변수를 위한 구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다스에서 기인한 getDomies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순식간에 더미 변수화를 할 수가 있어요. 뭐만 넣으면 대상 데이터 프레임과 대상 열명만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 가지고 더미 변수화할 게 아니라 소속 가지고 더미 변수화 할 거잖아. 그래서 컬럼즈 이퀄 소속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하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더미 변수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의로 한 행을 더 넣어놨어요. 정작 보이지 않는군요. 네. 2대학까지 넣었을 때 공대인 학생들만 1, 자전인 학생들만 1 이렇게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담 하나만 가져가도록 할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슬라이드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무슨 열이 먼저 오겠어요? 더미 변수화를 했을 때 눈앞에 가장 먼저 보이는 값이 정보대니까 정보대 열이 먼저 오겠죠. 그 다음으로 공대, 자전인데 정작 판다스에서 만든 걸 보면 공대 열이 뜬금없이 먼저 오고요. 심지어 가장 위에 있는 놈도 아닙니다. 김고려 씨는 정작 정보대인데 공대 열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전, 그 다음에 정보대거든요. 이거 어떤 원리로 이 순서로 만들어진 걸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라라고 수수께끼처럼 드린 거예요. 왜 이 순서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가나다 순으로 봤을 때 공대, 자전, 정보대니까. 국문, 영문을 막론하고 getDomies는 기본적으로 가나다 순, 사전 순으로 열이 생성된다라는 거를 간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테마 1 내용입니다. 우리 전처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게 주어져 있을 때 결측치도 날려, 이상치도 찾아, 더미 변수화도 해. 이렇게 여러 가지 토픽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바로 데이터 전처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처리에 대한 실체적인 실습은 아마 과제 문제 푸시면서 좀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테마로 가볼까요? 이번 주에 가장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시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 시각화라는 거는 딱딱한 값들을 보기 좋게 도식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왜 언론 보도,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파이 그래프 그려주고 꺾은 선 그래프 그려주고 별 그래프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이썬으로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번 주 수요일까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푼런립에 대한 소개는 이미 한번 했습니다.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제가 언지를 드릴 때 데이터 과학의 3대장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판다스, 넘파이, 그리고 매푼런립을 소개해드렸어요. 한 번 더 언급드리고 넘어가죠. 매푼런립이라는 거는 주어진 자료를 플롯, 도식입니다. 도식. 플롯 혹은 차트로 시각화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 이 매푼런립은 조금 이 가져오는 구분이 깁니다. 매푼런립 하부의 파이플롯에서부터 가져오고요. 우리 이거 기니까 보통 뭘로 줄인다? 아무렇게나 줄여도 되지만 보통은 PLT, 세자로 줄인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익숙하죠? 이런 거 외우는 게 우리 강좌의 핵심이 절대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자, 매푼런립에서 그릴 수 있는 차트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중 일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뭐 바이올린 플롯, 파이 차트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릴 수 있는데 저희 4가지 정도 한번 이 테마에서는 살펴보기로 해요. 자, 그런데 시각화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다가 나는 시각화를 할 거야. 뭘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한데 제가 블랙보드에 CSV 파일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보드 강의 자료 탭에 슬라이드와 함께 카페.csv를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안 받으신 분들은 자, 이 카페.csv는 고려대 인근 카페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인데 제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가상의 데이터셋이고요.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열들이 존재하는데 코드를 보니까 카페명 대신 카페 구분 코드가 있구나. 1번 카페, 2번 카페, 3번 카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이 코드에서 넘겨짚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어? 보통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온다면, 외부 파일이니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져온다면 인덱스가 자동적으로 0부터 붙을 텐데 얘는 이미 구분 기호가 있네. 인덱스를 재탕할 수 있구나. 그게 효과적이겠구나 라는 거를 간파할 수가 있어요. 다른 열들도 많습니다. 프랜차이즈냐 아니냐 여부가 yes 혹은 no로 기재되어 있고요. 카페 영업 시작한 지 몇 년 차냐가 이어에, 그리고 메뉴 종류가 메뉴에, 메뉴 가격 평균이 프라이스에, 그리고 별점, 뭐 배민이란 별점 같아요. 레이팅에 나타나 있고 어디 있냐, 안암, 보문, 창신, 숭인 이런 것들이 리지언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타난 대로 방금 또 제가 강조드린 대로 구분 번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인덱스열을 재탕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콜앱 열어주세요. 자, 시각화의 시작은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것이냐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셋을 먼저 거치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콜앱에다가 쏴줘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쏴주는지 알고 있죠? 이 서류철 버튼을 눌러서 콜앱 탐색기를 연 다음에 어느 파일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많이 불안정한 거군요. 자, 여러분은 카페.csv가 아직 없을 겁니다. 없는 분들은 드래그 앤 드롭 또는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카페.csv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PC에 다운로드한 CSV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미 올려놨습니다. 카페.csv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뭐 하는 게 목적이야?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척척 읽어내는 게 목적이죠. 어떻게 한다? 판다스를 일단 불러와야 뭘 하든 말든 하지. 판다스 as pd로 불러오겠고요. 지금은 안 쓸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쓸 겁니다만 우리 매푼런립도 불러옵시다. 어차피 계속 쓸 거잖아. 그래서 import matplotlib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매푼런립에서도 파이플럿
점을 이용해서 파이 플롯을 명시해 주고요. 얘를 보통 PLT로 많이 줄입니다. 자, 이렇게 임포트 두 가지를 한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판다스가 제공하는 리드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지금 파일을 읽을 거니까. 근데 리드는 보통 CSV랑 엑셀 둘이 붙는데 얘는 CSV 파일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군요. 그래서 리드 CSV를 활용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카페.csv를 읽어오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천명하는 겁니다. 자, 읽어만 오고 저장을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 DF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불러졌나 확인이나 해보죠. DF를 에코 시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자, 데이터 프레임이 예쁘장하게 나왔습니다. 코드 프랜차이즈부터 리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 맞군요. 0번부터 29번까지 총 30곳의 카페 정보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5개 T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대로 이미 카페에는 구분 기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자원 낭비해가면서 인덱스를 덧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인덱스를 재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열, 야, 나 인덱스 열 이미 있으니까 덧붙이지 마라 라고 재탕하겠다는 명시를 줘야 되고요. 인덱스 열은 몇 번째다? 0번째군요. 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오면 자, 똑같이 가져오지만 인덱스가 재활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덱스의 특성을 엿볼 수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의 특성을 엿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나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인덱스라고 하면은 리스트 인덱스를 많이 떠올리다 보니까 반드시 0부터 시작하고 오직 숫자만 들어가고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진하게 처리된 요 인덱스는 비단 숫자일 필요만은 없습니다.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고 반드시 숫자일 필요는 없겠다라는 특성도 알 수가 있겠지요. 어찌됐든 인덱스를 재활용해서 총 30개의 카페 정보가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음 슬라이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총 4가지 문제를 매프런립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프런립이 만들어낼 수 있는 플롯 개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가장 많이 쓰는 4가지를 한번 탄탄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안암에 위치한 카페의 영업 연수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주목해야 될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꺾은선 그래프다. 많고 많은 차트 중에 꺾은선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냥 카페가 아닙니다. 제가 고려대 인근 전체 카페를 다 드렸는데 리지언이 오직 안암인 애들만 꺾은 선으로 그려달랍니다. 마지막으로 뭘 그린다? 영업 연수, 8년이었다, 5년이었다 이런 것들을 그려달라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장 플롯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바탕으로 당장 PLOT 그리고 싶지만 서두르지 말고 데이터 프레임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쓸데없는 정보들이 많아요. 열들도 많고 행들도 30가지나 되는데 정작 가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이거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30곳 중에서 안암 소재 한 10몇 곳밖에 안 될 거고 또 많은 열들 중에서 연수만 택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좀 다이어트 시키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DF를 불러오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30곳의 모든 정보를 다 불러오는 거는 방금이랑 똑같아요. 방금이랑 똑같은데 우리가 다짜고짜 LOC 컨드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죠. 필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링을 왜 해? 그냥 카페가 아니고 30곳 중에 안암에 위치한 몇 곳의 카페에 대해서만 그리는 거잖아. 그래서 안암이 아니면 쳐내도록 할게요. 컨디션은 하나밖에 없지만 그냥 컨디션 1이라고 적었습니다. 컨디션 1 이꼴 DF 리지언 이꼴 안암. 이거 무슨 뜻이다? 아, 지역이 안암이냐? 라는 조건을 만들어서 필터링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필터링한 결과는 DF 안암에 저장됩니다. 여기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지역이 안암인 카페만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콜앱에서 지금 바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은 이미 가져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작성을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이미 이 구문으로 가져왔지만 한 번 더 작성을 했습니다. 카페.csv에서 인덱스 재활용한 채 df로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자, df엔 너무 많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 중에서 안암만 남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df.loc cond1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때 cond1은 뭐다? 지역이 오직 안암인 경우만이 이 cond1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데이터 프레임은 저장이 돼야겠죠. df 안암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잘 필터링 됐나? 결과 먼저 일단 보도록 하죠. 결과를 확인했을 때 네. 아, 진짜 날씬해졌네. 30곳의 카페 중에서 오직 리전이 안암인 곳, 총 8곳만이 생존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아직도 쓸모없는 정보는 많습니다. 왜? 안암 카페만 존재하는 건 좋아요. 아주 좋아. 따봉인데 프랜차이즈 이어 메뉴 프라이스 레이팅 리전 다 필요가 없죠. 우린 오직 뭐만 필요해? 이 중에서 인덱스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인덱스가 필요하고 이어만이 필요합니다. 왜? 연수로만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그래서 이어만 남기도록 할 텐데 이거는 필터링이랑은 달라요. 지난주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이어만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얘는 필터링이 아니라 뭐다? 특정 행과 열을 추출하는 거잖아. 우리 이거 뭘로 했냐면은 LOC나 ILOC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슬라이드에 적어드린 코드를 일단 따르도록 할게요. ILOC 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슬라이드에는 LOC를 이용했군요. 자, DF 안암 이렇게 예쁘게 정렬된 상태에서 오직 이어열만 남기고 다 날려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날리냐? 이런 식으로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LOC라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행열만을 선택하는 구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행을 선택할 거야? 뭐 날릴 행이 없죠. 안암을 이미 필터링 했으니까 다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은 전부를 의미하는 콜론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열은 뭘 선택할꼬 하고 보니 이어가 떡하니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많고 많은 열들 중에 이어만 뽑아야지 라는 의미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ILOC라면 어떠겠어요? 다 똑같은데 이어 대신 숫자로 바뀌어야겠죠. 숫자 1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한 결과도 저장해야겠죠. 안암의 연도만을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도 제대로 뽑혔나 확인이라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카페 8곳에 대해서 1년 차부터 8년 차까지 데이터가 완벽하게 뽑힌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 나온 내용이기도 해요. 우리가 행이 단독이거나 열이 단독인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출력물이 좀 어그러지지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DF 안암 이어 결국 안암에 소재한 카페의 영업 연수 제가 지금 드래그한 바로 요거를 완벽하게 추출해냈습니다. 이제 진짜 준비가 끝났고요. 준비가 길었습니다. 준비가 끝났고 뭐만 하면 돼? 그리기만 하면 돼. 자,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우리가 플롯뿐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수채화를 그린다라고 생각해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도화지를 사야죠. 우리가 어디에 그릴지도 안 정했잖아. 그래서 도화지를 뭐 전지에 그릴지, 팔절지에 그릴지, 아니면 그냥 A4에 그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슬라이드 우측에 보시는 첫 번째 라인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확대해 드릴까요? 자, 다시 눈으로 보는 단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plt.figure가 다짜고짜 튀어나오는데 얘가 도화지 세팅하는 과정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그리지 말고 도화지 세팅하고 그리자라는 거예요. 도화지 크기는 10,5. 다시 말해서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5인. 가로가 2배군요. 길쭉한 도화지를 사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릴 준비는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뭐를 하냐?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된 요 줄이 이 코드 전체의 심장부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리는 게 중요하잖아. 그리는 줄은 바로 요 줄이에요. 뭐를 대상으로 그리겠냐라는 겁니다. 대상점 액션 문법 기억나시죠? DF 안함 이어 우리가 열심히 추출한 그놈을 그려주세요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의아합니다. 매플런립은 그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꺾은 선이라는 언질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 뜻은 뭐다? 꺾은 선이 근본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플롯에다가 별도의 옵션을 주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본 그래프, 디폴트 그래프인 꺾은 선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결국 대상점 액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플롯을 그려달라라고 하면 우리가 꺾은 선 그래프를 도식화, 라인 플롯을 도식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거에다가 맨 마지막 우리 플롯은 항상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린 걸 쇼를 하라 라는 의미에서 plt.show가 필요하거든요. 자, 요것만 있어도 코드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우리가 차트를 띡 던져줘요. 그럼 되게 불친절하죠. 보통 보고서에 차트 할 때는 차트 제목도 있고 X축에도 뭐 덕지덕지 적어주고 Y축에도 적어주고 하잖아. 그래서 타이틀과 레이블들이 필요합니다. plt.title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 그대로 그 차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X 레이블과 Y 레이블은 각 축의 이름이 되겠고요. 어디에 이게 찍혀 나올지는 돌려보고 확인하도록 하죠.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 코드를 순차적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뭐를 한다? 우리는 도화지를 산다. 괄호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괄호가 한 번 들어가고 또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10,5라는 거는 가로로 긴 도화지를 사겠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자, 결국 이 코드의 심장부, 본질은 그리기입니다. 안함 이어 열심히 데이터를 추출했으니 그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 그래프인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고요. plt.show로 마무리하면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이건 너무 예의 없는 보고 방식. 이는 보통 제목도 적고 X축의 제목도 적고 Y축의 제목도 적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쇼를 했을 때 결과가 잘 나올까요? 아, 정말이네. 우리가 제목을 어디에 넣느냐 했을 때 상단에 넣는다. 상단 중앙에 넣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과 함께 원하는 꺾은 선 그래프가 정확히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카페명에 대해서 몇 년 차 오픈인지가 라인 플러스로 도식화가 성공적으로 되었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조금 심심합니다. 왜 심심하냐면 옵션이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파란색 그래프를 그려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반드시 실선 그래프를 그려야 할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옵션을 슬라이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 만들어진 그래프는 칼라, 라인 스타일, 마커 등의 옵션을 줌으로써 더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칼라는 세 개 앞 글자를 따서 R을 넣으면 빨간 선으로 그려주고요. B를 넣으면 파란 선으로 그려주는 이런 식의 구문이 되겠고요. 라인 스타일의 경우에는 선의 종류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실선으로 그리기 십상이지만 뭐 뚝뚝 끊어져 있는 파선이라든지 선, 점, 선, 점과 같은 일점 쇄선 등으로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옵션들을 줌으로써 그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마커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그래프를 보면은 방금은 그냥 선밖에 없었지만 그래프 위에 각각의 데이터에 점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8개의 점에 대해서 별 모양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각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걸 마커라고 하는데
이 마커 모양을 바꾸게 되면 각 점들의 예쁘게 모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돌려보기라도 할까요? 플롯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내가 색도 한번 새빨갛게 해보고 라인도 한번 뭐 1.3선, 점선, 점선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마커도 별 모양으로 해보고 자 이렇게 옵션을 줬을 때 결과는 어찌 나오냐 결과를 보여주기 싫은 모양이네요. 이거. 그래도 봐야겠죠? 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평범한 것과 다르게 별도 찍히고 빨간 선도 나오고 또 실선이 아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이 옵션들 가운데에서도 더 많은 값들이 존재합니다만 가볍게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잖아. 우리 강좌에서 이런 거 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중요한 건 원리와 직접 해보는 거에 있습니다. 자, 꺾은 선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막대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안암 소재 카페인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평균 메뉴 가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곳의 메뉴 가격을 막대기로 그려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일단 코드를 먼저 보고 따라 칠게요. 똑같습니다. 임포트 똑같고 심지어 임포트 이미 한번 하셨으면 안 하셔도 돼요. 리드 똑같고 안암만 필터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연차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평균 메뉴 가격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LOC 추출을 할 때 프라이스열, 오직 인덱스와 프라이스열만 끄집어내 오도록 하겠습니다. DF 안암 프라이스라고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DF 안암 프라이스 가지고 플롯하는 것 똑같습니다. 다행히도 문법적으로는 다를 게 없어요. 대상, 점, 플롯 똑같은데 단 하나만 바꿔주면 순식간에 꺾은 선이 막대가 됩니다. 뭐? 카인드를 바로 바꿔주면 됩니다. 아, 기본이 꺾은 선이었는데 종류를 슉슉슉 바꾸려면은 카인드 값을 넣어줘야 되는구나. 그 칼라 라인 스타일 넣었던 그곳에 카인드 이꼴 바를 넣어주면은 우리가 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슬라이드에 적어드린 대로 바 대신 바 H를 넣으면은 세로가 아닌 세로 막대 그래프는 막대기가 세로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아닌 가로를 그릴 수가 있어요. 바 H를 넣으면. 근데 H가 뭘까요?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H가 뭐죠? H가 호리존탈이죠. 호리존탈의 H라는 의미에서 가로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바 H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 X축, Y축 레이블 다 요식 행위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만 적어 보도록 합시다. 요거 한번 구현해 볼게요. 코드를 작성을 해보죠. 똑같은 코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df 불러오고 df 안함 필터링 하는 건 똑같았죠. 우리 거기서 변한 게 뭐야? df 안함에서 추출을 하는데 많고 많은 열들 중에 프라이스만 뽑아보지 라는 겁니다. 그 결과를 df 안함 프라이스에다가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도화지 예쁘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plt 피겨 픽 사이즈는 역시 가로로 길쭉하게 도화지를 사고요. df 안함 프라이스를 열심히 추출한 건 다 그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죠. 그리는 것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바 그래프를 그려달라. 앞으로는 이 카인드를 딸깍딸깍 바꾸면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것만 같아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줍시다. 타이틀은 바 플랫, X 레이블은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카페 코드, Y 레이블은 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쇼까지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바 플롯이 세로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에버리지 메뉴 프라이스가 이렇게 Y축으로 표시가 되고 각 카페 코드도 8곳이 예쁘게 표시가 되는군요. 만약에 바를 바 H로 바꿀 경우에는 마치 빙 돌림 마냥 가로막대 그래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주목할 포인트를 짚자면은 우리가 세로막대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정직하게 그렸죠.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6번 순서대로 그렸는데 지금 가로막대 그래프 그려진 거 보면은 1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제일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3, 그리고 그 위에 6. 아, 파이썬, 특히 매플런립이 가로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아래에서부터 적층적으로 그리는구나 라는 것도 간파할 수가 있었네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사실상 두 그래프를 한 번에 배운 겁니다. 세로는 바, 가로는 바 H. 정말 카인드 값만 바꿔서 순식간에 달라지는 걸 확인을 했죠. 자, 이번에는 히스토그램을 살펴볼 건데 주목해야 될 게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랑 다릅니다. 보통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막대기를 뭔가 여러 개 그리니까 비슷한 거 아니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히스토그램은 분포 그래프입니다. 우리 막대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정직하게 눈앞에 모든 데이터를 다 그린다라는 데 있었어요. 카페가 8곳이니까 바가 8개인 거잖아. 카페가 300개면 바가 300개여야죠. 그게 막대 그래프라면 히스토그램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포 단위로 쪼갠 겁니다. 예를 들어 별점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다라는 거는 뭐가 돼요? 별점이 쫙 있을 때 모든 카페의 별점을 다 막대기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2.0부터 3.0인 카페가 몇 곳이니? 3.0부터 4.0인 카페가 몇 곳이니?를 분포, 카운트에서 나타내는 게 바로 히스토그램이라는 겁니다. 자, 이 히스토그램도 사실 별게 없습니다. 원리가 너무 똑같아요. 눈으로 일단 볼게요. 가져와, DF. 이젠 뭐 익숙하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모든 카페의 별점이기 때문에 안함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카페로 시선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DF 상태에서 필터링하지 말고 바로 에러C를 때릴게요. 왜? 30곳 모든 정보에 대해서 레이팅만 남겨두게. 자, 이렇게 DF 레이팅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도화지 만들고 또 DF 레이팅 풀러 문법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다? 카인드, 종류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의 준말인 히스트를 차용하도록 하고요. 주목할 점이 하나 있군요. 빈스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게 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빈스에 10을 지정하겠습니다. 역시 명문화된 이런 것들을 넣고 PLTCO를 돌려보겠습니다. 작성을 같이 저랑 해볼게요. 자, DF까지는 잘 이미 불러왔을 겁니다. 근데 DF에서 필터링 없이 난 레이팅만 쏙 뽑아낼 거야. 모든 카페의 별점을 뽑아내기 위해서 DF 레이팅을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화지 살 준비만 하면 됩니다. PLT 피겨 10,5짜리 도화지를 사고요. DF 레이팅 열심히 추출했으니 얘로 플롯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릴 거고요. 자, 여러분 참고로 카인드에서 많이 실수하는 게 여러분 프로그래밍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 따옴표 안 적는 걸 많이 실수합니다. 따옴표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문자니까. 카인드는 히스토그램의 히스트가 되겠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빈스도 일단 10으로 명명하도록 하죠. 자, 그 상태에서 제목도 적고 레이블도 적고. 자, 왜 굳이 Y 레이블은 이번에 안 적었을까요? 히스토그램은 뭘 갖고 그리든 간에 Y 값은 카운트죠. 몇 곳인지 세는 게 Y 값의 의미잖아. 그래서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자, 히스토그램이 그려졌습니다. 세는 게 사람이 하면 참 힘들고 구간 나누는 것도 까다로운데 얘가 알아서 다 해줬어요. 2점 초반인 애들은 한 곳이고요. 2점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카페가 4곳입니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니까 3점 중후반이 무려 고려대 앞에 7곳이나 있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곳도 보이고요. 자, 이쯤 되면 빈스가 보입니다. 구간이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비어있지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구간이니까 빈스를 10으로 지정한 거구나. 빈스의 정체는 구간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빈스를 5로 반토막 내버리면 어떻게 된다? 히스토그램이 통통해지겠다라는 겁니다. 구간이 5개뿐이니까 방금 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 좀 해주세요. 예. 훨씬 더 하나의 구간이 차지하는 길이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빈스는 그런 의미였구나.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질문 있을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스캐터 플롯, 우리말로 산점도라는 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분산해서 그렸는데 점을 찍어서 그린 거를 의미를 해요. 가로축의 평균 메뉴 가격, 세로축의 별점이 위치하는 산점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카페가 있을 때 야, 너 평균 메뉴 가격 3,000원이야? 그리고 별점 5점이야? 그럼 너 여기 찍어. 너 평균 메뉴 가격 5,000원이야? 별점 3점이야? 그럼 여기 찍어. 이런 식으로 모든 곳을 점으로 표시해서 그린 그림을 우리가 스캐터 플롯, 산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캐터 플롯은 그리는 방식이 살짝 다릅니다. 근간은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플롯을 찍어. 종류는 뭐다? 스캐터. 이건 똑같아요. 정말 천운입니다. 다행인 일인데 주목할 점이 뭐냐면 분명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데이터는 뭐밖에 없어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카페 필터링은 필요가 없고 전체 데이터 중에서 평균 메뉴 가격, 즉 프라이스랑 별점, 레이팅. 프라이스랑 레이팅 두 개만 쓰는데 에로씨를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자, 카인드 스캐터를 이용해서 플롯을 그리는 경우에는 X랑 Y를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억지로 에로씨를 돌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X, Y 지정하면 지가 알아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로 그린다라는 겁니다. 도화지 즉시 사서 X, Y 지명해서 스캐터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살짝 확대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자, 데이터 프레임 불러오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바로 도화지 사는 걸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X, Y를 지정하면 그만이니까. 도화지를 사서 DF,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플롯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플롯? 스캐터 플롯. 산점도는 영어로 스캐터 플롯이고요. X랑 Y를 지명할 텐데 X는 평균 메뉴 가격을 의미하는 프라이스고요. Y는 별점을 의미하는 레이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식행위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제목도 적고 X축 레이블도 적고 Y축 레이블도 적고 그리고 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가 뭔가 가장 흥미로울 것 같아요. 되게 빨리 나왔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이 총 몇 개겠어요? 우리 30곳의 카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점이 진짜 30개 찍힌 겁니다. 세보진 않겠습니다. 30개가 실제로 찍혔다라는 거고요. 가로축이 메뉴 가격, 세로축이 별점. 다시 말해서 어떤 카페,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카페는 3,500원 정도 메뉴를 팔아서 4.8점을 얻었다라는 거고요. 반면 어떤 카페는 4,800원어치 팔아서 3.6 정도의 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점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뭡니까? 우상향하는 형태를 띄어요? 우하향하는 형태를 띄어요? 우하향하고 있지요. 전반적으로 이러잖아. 그 뜻은 뭐냐면 보통 비싼 거 팔수록 별점이 안 좋고 싸게 팔수록 별점이 높구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맛이 매한 가지, 비슷비슷, 원조가 비슷비슷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 싸면은 아니 이 가격에? 라고 만족을 하고 비싸면 이 가격에? 라고 불만족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데이터가 예쁘장하게 딱 우하향했을까요? 제가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의로 데이터를 드렸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아니니까 이렇게 예쁘장하게 나온 거고요. 전처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물 데이터는 우리 예상 밖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각화 해보는 것, 시각화를 해보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 자체는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다면은 블랙보드에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의 경우에는 제가 타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여기 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수업 시간 전에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해 드린 대로 다음 주 내용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월수는 둘 다 대면, 평소 그대로 대면인데요. 다음 주 내용이 크롤링 좀 중요하고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제는 말씀해드린 대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질문 있는 분들만 남고 저희는 수요일에 동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